모든 공무원이 우리 사는 세상 프로에서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원대한 뜻을 품고 공무원이 된 사람은 0.001%도 안 되며, 다른 직업인들처럼 그저 직업으로 공무원직을 선택한 사람들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 서민들이야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공무원을 대면하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된다. 권력을 가진 행정을 이길 수 있는 민원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끝발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공무원을 상대로 무언가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만나야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항은, 공무원은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철저히 그러하다. 물론 재량권이라는 것이 숨어 있지만, 그 범위 역시 규정에 나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공무원이 봐주었다는 것은 이미 규정에서 봐줘도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봐준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른바 자연병으로 민원인이 굳이 청탁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통과될 사안인데, 민원인은 처리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읍소하고, 담당 공무원은 크게 봐주는 척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우리 사는 세상 프로는 민원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억하여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실은 편법도 가장 잘 안다는 점이다. 즉, 이른바 빠져나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다만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안 가르쳐 줄 뿐이고, 관련 경험자들을 통해서만 전수된다. 이제 이런 공무원들을 상대하여야 할 때 알아두면 유리한 법칙들을 요약하여 본다. 이 내용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기에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제1법칙, A를 B로 해달라고는 하면 안 된다. 이 썩을 놈들아. 이것은 공무원에게 절대 부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보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경찰에게 속도 위반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경우, 그것은 A를 B로 해달라는 소리다. A와 B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A를 B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뇌물이 왕창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부탁이고, 그것이 큰 이권을 의미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큰 뇌물을 주지 않는 한 파면을 당해도 먹고 살만한 금액의 돈을 의미하는데, 종종 1년 봉급도 안 되는 돈에 넘어가는 놈들도 없는 건 아니다. 어렵다. 그리고 이런 부탁은 부탁하는 놈이 진짜 나쁜 썩을 놈이다. 반면에 신호위반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처리하여 벌금 액수를 낮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A를 A로 해달라는 부탁이 되므로 가능하다. A와 B가 법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A를 B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한 재산 챙기려는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B가 A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제2법칙 A가 안 되면 B는 되는가를 물어라. 박정희 시대에 서울의 사대문 안에는 백화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그런데 롯데에서 서울시에 호텔과 쇼핑센터를 짓겠다고 서류를 접수시켰다. 백화점이 아니라 지하에 상가들을 둔 쇼핑센터라는 것이 롯데의 주장이었다. 법적으로 볼 때나 문구상으로 볼 때나 백화점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자금을 가져와 호텔도 짓고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것이고 백화점은 아니라니까 허가를 해주어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셈이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초창기 내내 롯데 쇼핑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처음에는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지상층의 상당 부분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법인 이름은 롯데 쇼핑 주식회사이다. 백화점이 A라면 쇼핑센터는 B이다. 제3법칙 A에 가까운 A를 찾아내라. 가까운 친구가 10여 년 전에 날 급히 찾아왔다. 용인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었고 공장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첨단 산업이 아니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나 돈을 주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친구가 하던 사업은 폐 스티로폼을 수거해 용해시킨 뒤 반고체화시켜 사출하면서 액자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선무당 수준의 건축사 말만 믿고 신축 허가를 받기 쉬운 일반 물류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에 그 내부 일부분에 공장을 지었으나 준공을 앞두고 용도 변경을 하면서 공장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도권 내의 상수도 보호지역 대부분에서 제조 공장 허가는 지식산업이나 첨단산업 위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미 사업 경력이 10년은 되었는데 말이다. 내 대답은 그 공무원이 잘려도 몇 년은 먹고 살만한 돈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수천만 원은 아니기에 친구는 크게 낙담을 하면서 설계사는 1~2천만 원 정도를 말하던데 그걸로는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원하는 건 B를 A로 판정하면서 눈 감으라는 말이고 감사라도 나오거나 누가 찌르기라도 하면 대번에 잘릴 텐데 너 같으면 그 정도 돈에 움직이겠냐? 게다가 설계사까지 개입되어 있는데 결국 담당 공무원은 설계사에게 코가 꿰이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평생 그 설계사에게 끌려다닐 수 있을 텐데 그 공무원이 가족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거나 하는 긴박한 상황이 없는 한 절대 그런 돈을 받을 리 없지 않겠느냐.
담당 공무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워 삶으면 어떻겠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뭔지 아느냐? 예전에는 같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뇌물 관련해서 한 팀으로 움직였어. 즉, 부서 살림살이하는 주사급이 뇌물들을 모두 모으고 상납도 하고 회식도 하고 조금씩 나눠 갖기도 하고 기자들이 찝쩍거릴 때 챙겨줘야 하는 돈봉투도 만들었으며 상급 기관에서 감사라도 나오고 그러면 수수 접대에 계집질까지 시켜주는 돈도 일부는 그런 돈으로 충당하곤 했어. 민간인들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전부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던 거야.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까지 성진이나 서열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섞이기 시작하였고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거야. 누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찌르면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그러면서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태도는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런 상황에서 상급자를 구워 삶는다고 해서 또는 그 상급자에게 더 높은 놈으로부터 압박이 주어지도록 한다고 해서 실무 담당자가 꼬리를 내리고 눈을 감아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니? 내 공장에서 폐수나 분진 혹은 악취가 나니?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 공장 허가를 편법으로 받는다고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네.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주마. 우선은 공무원에게 일절 돈 주지 마라. 대신 내가 하는 액자 프레임 공장을 첨단 산업으로 만들면 된다. 첨단 산업? 액자 프레임으로 어떻게 첨단 산업이 되냐? 폐기물 모아다가 녹여서 재생산하는 거잖아. 멍청하긴. 첨단 산업이 뭔데?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첨단으로 보여야 해. 어떻게? 청계천에 가면 삼성이나 LG에서 LCD 모니터를 만들 때 쓰는 백라이트 판넬들을 20인치, 29인치 등의 규격대로 살 수가 있어. 그게 LCD 스크린에 골고루 빛을 투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백라이트만 있으면 그냥 평면 전체가 하얗게 발광을 하는 거야. 거기에 반투명 그림들을 붙이면 그림 전체가 밝게 빛이 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일반 액자는 아니니까 첨단 액자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액자를 만들어 팔아야 하잖아. 수요도 많지 않을 텐데. 이런 답답하긴. 공무원들에게는 판정 당시 기준이 중요한 거야. 일단 첨단 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소관이야. 내가 그 사업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 아니, 그래도 사후 관리에서 들통나지 않을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첨단 액자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을 뿐인데 계속 생산을 해야 한다면 그 공무원이 너희 직원들을 먹여 살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 공무원이 기업의 영업 상황까지 체크하지도 않으며 그럴 권한도 없어. 일단 허가 받을 당시에 합법적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등록 전에 현장 실사를 나온다던데? 적어도 제조 설비는 갖춰놓고 있어야 하잖아. 당연하지.
그런데 술 살래? 300만 원이면 그 제조 설비 전체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 살게. 날 따라와라. 나는 청계천 세운상가 2층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구격별 LCD 백라이트를 한 개당 몇만 원씩 주고 열 몇 장 구입하도록 하고, 그 백라이트 전용 DC 어댑터들과 함께 구매토록 하였다. 이걸 갖고 가서 길다란 작업 책상에 늘어놓고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 놓아라. 그러면 제조 설비를 갖춘 셈이 되는 거야. 아참, 전기 테스터기 큼직한 것으로 한 개 갖다 놓고 전기 콘센트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아야 실제 제조 라인 같이 보인다는 것도 잊지 마라. 아니, 이 정도로 제조 라인이 된다고? 그럼 너 사무 의무기니 빙그레니 그런 회사들 알지? 그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천만에 핵심 제조 설비는 정말 얼마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물류창고 같은 부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몇 주 후 그 친구는 공장 허가를 받았고, 나는 술을 진하게 얻어먹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원이 보기에는 나중에 얄미울 수도 있지만 굳이 민원인 상대로 싸움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다. 제4법칙, A로 판정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찾아내라. 롯데 이야기 하나 더. 잠실 롯데백화점 대각선 쪽에 롯데캐슬 골드라고 하는 36층 주상 복합 건물이 있다. 2005년에 준공된 이 건물 부지를 롯데에서는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부터 터파기를 깔짝깔짝 질질 끌면서 근 10년 정도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부지가 비업무용 부지로 판정이 나면 관련 세금이 왕창 부과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단은 착공 신고를 하고 흙 한 차라도 실어 가면 공사는 시작한 셈이 되므로 비업무용이 아니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당신에게 어떤 대지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종부세 계산 시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상당히 부과되지만 5억 이상의 대지는 여기에 속한다.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내고 트럭으로 쓰레기 한 차라도 실어냈다면 법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에 별도 합산 대상이 되어 종부세가 확 낮춰지게 되고, 게다가 무려 80억 원 초과분만 계산된다. 제5법칙, 대규모 민원을 야기시켜라. 대한민국은 법이고 나발이고 큰 목소리로 아각거리며 때를 쓰면 종종 웬만큼은 통하는 나라이다 라는 게 내 경험이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어떤 놈은 이런 쪽에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때를 쓰는데, 웃기는 건 그런 게 심지어 법원에서 판사들에게도 먹힐 때가 있다는 것이다. 냉장 냉동 창고 하나를 건축했을 때의 일이다. 이런 창고들은 지게차 동선으로 인해 바닥 면적의 50% 정도밖에는 적재를 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인 덱을 많이 사용하지만 2단 적재 시의 2단 면적 역시 50%에 지나지 않기에 2단을 아예 대규모 선반처럼 만들고
익스펜디드 메탈 네트, 주차장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그물망 같은 걸로 바닥을 깔았으며 냉기 순환을 위하여 벽체하고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 그리고 2단 바닥에 별도로 지게차를 배치하였고 1단 바닥에서 2단으로는 지게차가 팔레트, 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같은 것이며 규격화되어 있다를 올려주도록 하였고, 그런 식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허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용 중에 메탈 네트가 시멘트 바닥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어서 지게차가 운행 시 털털거렸고, 전동 지게차는 대부분 하드 타이어를 사용하기에 이를 에어 타이어로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털털거리며 화물 손상 가능성과 운전 위험도가 전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메탈 네트를 시멘트로 덮어버렸고 냉기 순환을 위해서는 벽체와의 간격 사이에 냉기 순환 팬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서 대형 냉동창고 건축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건축과 소방서 등의 합동점검이 대형 냉동창고들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우리 창고 역시 점검 대상이었는데 뜻밖의 동부가 주어졌다. 2단 적재용 선반은 선반으로 볼 수 없으며 2층 불법 정축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고지가 나왔는데 그 선반 면적이 무려 2,000평을 넘었기에 내 기억으로 아마 6억 원인가 8억 원인가 였다. 아이고야, 난리가 난 거다. 당연히 나는 이게 무슨 2층이냐, 2층이라면 벽체와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존 건물 1층 내부에 있던 선반 바닥에 상품 보호와 운전자 보호를 위해 메탈 네트에 시멘트를 부은 것인데 이게 무슨 불법 정축이냐고 여러 번 찾아가 아우성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떤 직원은 내게 돈 좀 달라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물었지만 내 대답은 절대 아니다였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단 문서를 보낸 이상 그 문서 내용을 그 공무원 임의로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취소시키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공무원이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결제 과정을 거쳤고 기록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며 감사 대상 자료로 남는다는 의미이므로 정부 기관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만들기 전에 가서 쇼부를 쳐야지 문서를 발송한 이후에는 쇼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서를 받기 전에 협의를 할 때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전화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음. 먼저 담당자로부터 면담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자로부터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선반 부분을 철거하면 되겠지만 이미 적재 물품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하는데 만도 6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이미 시멘트가 굳어져 있으니 메탈 네트를 다시 까는 것도 어려웠다. 바닥에 절반의 구멍이 나 있으면 건축 바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전체 면적의 절반으로 뚫어보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전문 구조 계산 회사에서 절대 반대하였다. 결국 철거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혹은 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면적이 2000평이 넘으므로 건축, 소방, 전기도면을 모두 다 제출하고 감리자까지 재선정해야 하므로 비용이 꽤나 들어간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어느 방법을 채택하건 돈 깨지는 일만 남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는 미팅이 주최되어 건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날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담당 공무원님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 불법이겠지요. 철거하겠습니다. 순간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음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오늘 회사로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창고 면적은 2층 선반을 포함하여 약 4000평이 넘으며 이곳에 붙은 공장과 합산하여 볼 때 일하는 직원들은 100여 명이 되고 최소 연봉이 2천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면 면적이 절반으로 줄게 되므로 100명 중에서 50명은 불필요한 인원이 되는 것이므로 해고하여야 하는데 누굴 해고하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으므로 전 직원 상대로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여 오늘 50명을 해고시키겠습니다. 왜 갑자기 50명이나 해고시키느냐고 직원들이 당연히 물을 텐데 우리로서는 건축과 암무개 직원이 우리가 사용하여 온 선반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정하여 철거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50명이 전부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0여 명의 생계를 저희가 잘라버린 셈이 되겠지만 법은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지요. 다만 그 200명이 전부 이 도시 사람들이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찾아와 꽹가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건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건 당신들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배치시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참 정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하라고 장려하는 중인데 50명이나 집단 해고를 시켰으니 언론에서도 당연히 찾아올 것 같네요. 언론에 저희는 이곳 건축가의 결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한 죄밖에는 없음을 설명하겠으며 과연 2층 선반 부분이 불법 정축인지 아닌지는 언론에서 또다시 판단하겠지요. 약간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들은 대답은 자기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일주일 후 다시 만난 미팅에서도 개고장 발부 철회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기에 오히려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묘책이 없습니까를 물었다. 묘책이야 있겠지요. 공무원으로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면 철거를 종용하면서 기간 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 규정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사고발이 있잖아요. 검찰에 우리를 고발하면 되잖아요.
규정을 보면 형사 고발이거나 이행 강제금 계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 조치하면 이행 강제금 계고장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취소 가능하고 감사에서도 문제될 게 없지 않아요. 형사 고발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일단은 다한 것이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형사 고발은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검찰에 고발하세요. 정말 고발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으니 검찰에 고발한 뒤에 우리가 제출할 건축 허가 도면이나 접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대신 검찰 고발건은 스스로 자청하신 것이니까 저희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구속이야 시키겠습니까? 벌금도 이행 강제금보다 쌀 텐데. 그 후에 스토리는 이렇다. 직원 100여 명은 자기 이름 가족들을 다 동원하여 탄원서를 만들었다. 검찰에서의 결론은 무혐의, 2단 선반은 합법적 검청물로 등록되었다. 상황 끝. 법으로 안 될 때 이런 우회로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덤빌 경우에는 괘씸죄로 찍히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제6법칙. 달라는 놈에게는 안 주고는 못 베긴다. 어느 공무원이 내게 하였던 말이 있다. 사장님, 저도 자식들 과외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난 노골적으로 까놓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기에 그 당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민원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뒷돈을 가장 잘 챙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민원인들이 북적대는 곳일수록 보는 눈도 많고 어떤 민원을 처리하였을 때 그 민원 처리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소지도 있으며 대다수는 평생 한번 볼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돈 봉투라도 받게 되면 그 민원인은 마치 자기가 무슨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훈장을 받은 것이냐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말야 이러저러 했는데 그래서 돈을 좀 집어주었더니 아 글쎄 태도가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라고 떠들고 다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패한 곳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없는 부서들이다. 이럴테면 제약 관련 부서는 일반인들을 만나지 않으며 제약회사들하고만 만나게 된다. 학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 역시 각급 학교의 임직원들을 만나게 될 뿐이지 학부모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부패는 이렇게 특정 민간인들만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세계를 중심으로 감사의 뜻으로 피어난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면하기도 하지만 전문가 집단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대면하게 되는 부서는 어떨까? 예를 들어 세무사들을 상대하게 되는 세무서나 관세사를 대상하게 되는 관세청 같은 곳들 말이다. 일반 민원인들의 돈 봉투는 안 받아도 그 전문직 사람들이 주는 돈 봉투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 먹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꼭 써야 할 말이 있다. 그런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다. 맞다. 때로는 관세사나 세무사가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서는 그 일부만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모든 세무사나 관세사가 그런 식으로 돈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써야 하겠지만, 이권이 달려있는 허가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20여 년 전 어느 항구 도시에서 사회간접자본 IOC 공사를 하려 했을 때의 일이다. 비관세청 항만공사, 이게 뭔지는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였는데, 주무부서 실무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도대체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제출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항은 쌍용과 롯데에서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퇴짜 맞았다는 것 정도였고, 쌍용은 정유 관련 시설이었으므로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고, 우리 목적과 비슷한 신청은 롯데에서 했었다는 것 뿐이었다. 딱 하나만 부탁합시다. 우리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캄캄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롯데에서 신청했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서요. 이미 퇴짜 맞은 거니까 그 서류 좀 보여주시면, 하다못해 서류 작성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귀찮으시겠지만 그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당연히 대답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 찾아가 졸랐고, 마침 감사함을 미리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몇십만 원을 봉투에 넣어 떡값이라고 주사에게 주었고, 그 상사에게도 찾아가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읍소하였기에, 어느 날 드디어 담당자가 나를 데리고 허술한 창고로 가서는 그 서류를 찾아주었는데, 웬걸 각종 도면들이 첨부되어 있어서 두께가 10cm나 넘었다. 이거 오늘 일과 전까지 다시 반납할 테니 제발 좀 밖에 나가서 복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맨입에요? 아, 인사는 물론 하겠습니다. 결국 그 서류를 들고 나가 복사집에서 각종 도면들과 서류를 다 복사한 뒤 현금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그를 그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는데, 겁도 없이 그는 복도에서 그 봉투를 열어보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200입니다만. 아니 사장님 장난하십니까? 200요? 에이 도로 가져가세요. 다음날 나는 500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까지 더 많은 액수가 더 뇌물로 사용되었고, 이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다. 왜 마지막이었는가 하면 내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아 18. 이렇게 지랄을 떨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기분 말이다. 이게 약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였더니 웬걸 그 항구의 어촌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공사장 바닥에 들어 눕는 것이었다. 경찰이 달려와도 소용이 없었다. 사연인즉 허가관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어촌계 사람들에게 서약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항만에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 어촌계에 무려 10억 원의 관행업 보상을 하여 주기로 했다는 것. 아이구야. 그 내용을 관청 공무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요즘 용어로 설명하면 낚였던 것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한동안 골치 아팠다. 엉뚱한 얘기지만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사례를 하나 덧붙이자면, 그로부터 7, 8년 후 수출품 구매를 위해
식품 용기 제조업체인 삼강유리를 찾아갔는데 그곳 전무이사가 나를 처음 만났으면서도 내 이름을 아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롯데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신청 업무를 진행하였던 임원이었고 롯데가 삼강유리의 대주주였던 것이다. 그분이 내게 물은 말, 아니 로비는 물론 하셨겠지만 쌍용도 롯데도 다 퇴짜 맞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에서 허가를 받았지요? 사장님 이름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물건 수출권보다도 그 비결 좀 배웁시다. 나는 예전에 롯데에서 시민을 들여 만든 서류들을 복사하였음을 고백하였고 그 맹점을 찾아내고 접수시켰을 뿐인데 요행이 허가를 받았다고 대충 설명하였고 그 회사 제품을 내 기억으로는 꽤 많이 수출했던 것 같다. 제7법칙 대의명분을 만들어 주어라. 그로부터 10몇 년 후 정부 소유의 부지를 20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나는 방법을 의하였다.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 부서들을 모두 대학 교수들이 찌르고 월가에서 유명 경제학 교수들을 동원하여 방패막이 이론을 펼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인데 내가 쓴 수법은 공청회와 세미나였다. 교수를 동원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고 20분 떠들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 몇 마디 해주면 5에게 참석비 준다는데 장소도 초인류급이고 언론 비슷한 곳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 폼 나잖아. 내 입장에서는 참석비 지급을 경비 처리할 수 있고 뇌물 안 주어도 되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도지사는 서명을 하였다. 교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히 아는 마당에 내가 교수들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그런 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 자문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 담당자의 의중, 부서의 판단을 따로 듣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자문위원이 작성하는 의견서 역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역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에서는 법률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을 고를 때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적용하기 애매모호한 경우 몇몇 위원들에게 미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이 역으로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8법칙 흘려라. 내가 강도가 어느 정도 센 세무조사를 최초로 경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몇 년 전이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건드린 적도 없는데도 격리 담당자는 안전을 구절 못하였다.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듯한 것을 미리 하나 던져주자는 것이었다. 아니 왜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준단 말인가? 그래야 편하고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백 아닌 자백을 한 내용은 사장이 출장 다닌 것이 전부 개인 관광이었다 하는 것이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격리팀장과 세무사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사가 끝난 뒤 나는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 주었는데 그 공무원은 남이 볼세라 후다닥 받아 챙겨 걸어갔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해 보였는지 지금도 내 눈에 선한데 문제는 나 역시도 얼마나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내 모습 역시 지금까지 어떤 양복을 입고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난다.
그때 이후로 나는 세법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법인이 많다 보니 세무조사를 수십 번 받았고, 재벌들을 조사하는 사국조사도 분에 넘치게 2번씩이나 받았지만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한 말은 똑같았다. 대한민국 세법이 어떤 놈이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늘어나고 어떤 놈이 저쪽으로 당기면 저쪽으로 늘어나는 미친년 빤스 고무줄은 아니지요. 나도 세법을 공부하고 있고 세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내 눈에는 백조로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까마귀로 보인다면 나를 설득해 주세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백조이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테니 나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무원들에게 봐달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나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하기 싫어서 세법부터 지키고자 했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세무조사 지침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원하는 자료는 다 가져가시고 조사나 빨리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무공무원에게 밥은커녕 커피도 안 사준다. 그 과정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도 여러 번 했고, 국제심판소, 지금은 조세 심판원에도 여러 번 갔으며 행정소송도 10번 이상 하였다. 성률을 따진다면 내가 9대1 정도로, 액수로 따진다면 99.9% 이겨왔다. 지금도 많은 사업가들은 회계장부에서 일부러 문제가 될 만한 구식을 남겨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믿는다. 일부러 자료를 흘러놓는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세법을 이용하려는 쪽이다. 내가 언젠가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노병윤저이란 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절세 방법은 따로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퇴직소득, 임업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워낙 높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 임업소득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퇴직소득은 법인의 오너가 될 때는 조정이 가능한 소득이었기에 그것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임원 퇴직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은 근무 기간의 10배 기간의 보수를 직전 연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3년 임원으로 근무하면 30년치의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판례에 따라 이것과 함께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생략한다.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과거형으로 있었다라고 표기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자들이 이 수법을 쓰고 있음을 눈치채는 바람에 최대 3배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1년에 1개월치를 계산하는데 최대 3개월로 계산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이 방식의 절세 효과는 미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쁜 방식은 아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부자들이나 덕을 볼 텐데 왜 내가 말해야 하지? 내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내게 메일을 보내오는 독자들 중에는 50억, 100억대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연봉이 수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언젠가 연봉이 1억이 넘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조언을 구했을 때 내 답변은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라 였는데 답변이 없었다. 반면에 연수입이 수억 원에 달하는 어느 의사가 조언을 구했을 때는 내가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보였기 때문에 답을 보내주었던 기억이 난다. 오해하지 마라. 난 세금 많이 낸다. 절세를 합법적으로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족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금융소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미국에서는 합산되지 않는다. 버핏의 부자 정세론의 근거는 금융소득 비합산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세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소득이 합산되고 있음에도 서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속셈으로 부자 정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이 호주머니를 닫게 만들 때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이 발생하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제9법칙 다른 구역에 가서 물어라. 이거 정말 무지 중요한 것이다. 뭔가 미심쩍어서 관에 질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절대 관할구청에 관청으로 가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날 잡아가 잡수라고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가서 물어라. 난 이걸 몰랐기에 한 번은 된통 당했다. 당한 내용이 뭐냐고? 그냥 넘어가자. 위에서 실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말했으니까 말이다.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부터 다른 관에 가서 물어보고 관할구청으로 가져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늘 일어난다고 같다고 한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답변 정도만 하거나 관할에 물어보라고 대응하는 추세이다. 물론 세금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서면질의 제도도 운영하고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도 운영하니까 납세자로서는 아주 편리할 것 같지. 미리 물어보고 처리하면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서면 질의 제도는 국세청의 일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국세청 자체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그런 것이고,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는 국세청에 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이지만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는 답변 거부되며 수많은 조세소송의 핵심 사항인 사실 판단 사항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글쎄다. 진짜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제10법칙 법을 공부해라. 절대 뭐뭐라고 합니다라는 식의 직원의 구두보고는 믿지 말아라. 반드시 해당 법규를 눈으로 확인해라. 예전에는 월간조선 같은 잡지사에서 신년호 부록으로 대한민국 법령집 CD를 주었기에 그걸 사서 법을 확인해 보곤 하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법규를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관련 법규를 담당 공무원만큼 아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질의응답이나 사례집도 찾아서 봐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